네, 연블리의 비밀노트 일요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이사님, 9월 마지막 주 증시 일정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주요 일정 어떤 게 있나요? 예, 일단 이제 9월 23일 월요일은 9월에 S&P에서 발표하는 글로벌 종합 PMI 구매자 관리 지수가 이제 발표가 되고요. 알테오젠이 이제 키트루다랑 같이 하는 그 SC 이제 피하 주사 제형이라고 하는데 요거 임상 3상이 일단 종료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9월 24일은 9월에 미국의 컨퍼런스 보드에서 발표하는 소비자 신뢰 지수가 공개될 예정이고요. 9월 25일은 메타에서 이제 하는 행사죠. 커넥트 2024가 열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필리핀에서는 ADAS라는 방산 전시회가 27일까지 열리게 되고요. 9월 26일은 이제 미국의 그 메모리 반도체 회사죠. 마이크론이 3분기 실적을 발표할 예정이고 9월 27일은 미국의 그 PC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지수가 이제 발표되고요. 일본에서는 자민당 총리가 새로 선출이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런 증시 일정 중에 저희가 더 주목할 만한 이슈는 어떤 게 있습니까? 가장 중요한 건 역시 뭐 미국의 PC의 물가 지수죠. 이게 이제 연준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최근에는 계속 안정돼 있거든요. 그래서 특히 근원 물가가 중요한데 이게 7월 달에 2.6%니까 이 정도 수치만 유지해 준다면 시장이 좀 긍정적이지 않나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원 물가 계속 한번 확인하시면 좋겠고 사실 근데 이거보다 우리 한국에선 더 중요한 게 마이크론의 3분기 실적 발표 같아요. 지금 모건 스탠리가 워낙 안 좋은 보고서들을 썼고 BNP 파리바 증권도 얼마 전에 마이크론을 목표 주가를 반토막을 내버렸거든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마이크론이 먼저 실적 발표를 해서 의견을 얘기를 할 것 같아요. CEO가 여기에 대한 의견들을 얘기를 해주겠죠. 내년에 HBM 공급 가행 올 거냐 이런 질문들이 있을 건데 명확하게 답을 해줄 것 같아요. 여기서 좋은 발언이 나온다면 어쨌든 저는 좀 상당히 긍정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 또 S&P 글로벌 PMI 지표도 제조업 지표니까 이 부분도 한번 좀 주목을 해보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물가와 반도체 기업 실적 잘 살펴보도록 하고요. 요즘 외국인 투자자들이 우리 주식시장에서 이제 대량 매도를 연일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금 외국인 매도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이유는 뭔지 그리고 앞으로 이어질지가 궁금한데요. 이사님 의견 어떻습니까? 일단 외국인들이 7월 10일부터 매도를 해서 지금 본격적으로 그날 5,500억 팔면서 매도 스타트를 끊었고요. 현재까지 10조를 팔았어요. 그러니까 두 달 동안 엄청난 물량을 지금 퍼부었는데 9월에만 6조 원을 판 거죠. 근데 대부분 다 반도체고 상반기에 22조 샀으니까 딱 절반 정도 팔아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럼 왜 팔았을까? 상반기에 이렇게 샀는 걸. 일단 핵심은 저는 반도체 같아요. 결국 반도체에 대한 시각이 뭐 모건 스탠리의 보고서도 있겠지만 결국에 둔화되는 건 맞는 거 아니냐. 그리고 생각보다 PC와 모바일 폰이 안 팔리다 보니까 이 수요도 우리 기대보다는 좀 못 미쳤던 것 같고 내년에 실제로 또 공급 가행 오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일단 불확실하다 보니까 일단 좀 정리를 해놓자. 그래서 아마 외국인들이 모멘텀 둔화로 인해서 일단 팔았던 것 같고요. 거기에 또 미국의 경기 침체 우려도 한참 있었잖아요. 근데 그것도 최근에야 좀 이제 해소가 되는 모습들이 나오지만 논란이 좀 있었죠. 그래서 미국 경기가 만약에 안 좋아지면 우리나라가 좋을 리는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약간의 차익 매물에 빌미가 좀 됐던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가 우리는 이제 수출이 중요한데 최근에 수출 모멘텀이 조금씩은 둔화가 되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수출 모멘텀이 꺾일 때 항상 국내 증시가 이렇게 좋았던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반영해서 일단 좀 현금을 해놓고 다시 좀 업황이 개선되는 걸 좀 보고 대응하겠다는 그런 심리가 아니었나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결국 큰 문제가 생겼다기보다는 뭔가 그동안 시장을 이끌었던 이 기울기죠. 이 성장의 기울기가 뭔가 이제 하반기 들어서 꺾이는 것 같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선제적으로 좀 반응하면서 과거의 학습 효과도 있고요. 그래서 팔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결국에 여기서 중요한 게 예전에 22년도는 꺾이고 나서 역성장으로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죠? 그냥 증시가 계속 무너져 버렸는데 지금은 그때랑은 다르죠. 그때는 금리가 올라가는 시기, 물가도 높았고 경기도 별로 그렇게 좋은 시기는 아니었는데 지금은 그때랑은 분명히 다르거든요. 금리는 떨어지죠. 물가는 확실히 낮죠. 뭐 유가도 낮고 그렇다고 지금 반도체 경기는 막연히 지금 걱정을 하는 거죠. 업황이 지금 나쁜 건 사실 아니거든요. 근데 걱정이 너무 큰 거죠. 그러니까 그때랑은 분명히 이 분위기 자체가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래서 저도 제가 봤을 때도 외국인들이 이제 지금은 좀 탈출을 해 있지만 과거랑 다르게 환경 자체는 분명히 또 좋아졌기 때문에
저는 들어올 준비는 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그 신호태는 반도체 업황 개선 시그널이 일단 외국인들이 뭔가 살만한 뭐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9월 26일 그 마이크론 실적이 중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그때 뭔가 그런 불안감을 잠재워줄 만한 발언을 확실히 또 미국 기업이니까 해준다면 이 약간 떠났던 이 그 외국인 투자들이 삼성과 하이닉스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분위기로 바뀔 수 있거든요. 근데 반도체가 왜 중요하냐면 매도든 매수든 거의 반도체만 해요. 외국인들 거의 90% 정도가 반도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에 대한 시각이 바뀌는 그 9월 26일 그 실적 발표만 잘 나온다면 저는 좀 변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엔 2차 전지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 미국의 7월 전기차 등록 대수가 1년 전보다 18% 가까이 늘어났다는 보도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약간 의외의 보도였던 것 같은데 2차 전지 주가에 힘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저는 좀 충분히 받을 것 같은데 아직 주가 반응은 좀 약하긴 하지만 어쨌든 미국의 7월 전기차 등록 대수가 18% 증가했고, 특히 테슬라한테 좀 호재였던 게 사이버 트릭이 61%나 판매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5개월 동안 좀 부진했거든요. 이게 좀 끝나가서 긍정적이고, 다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어요. 여전히 보조금이 없으면 잘 안 팔리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보조금을 지급하는 모델들은 잘 팔려요. 왜냐하면 가격이 싸니까. 근데 보조금을 지금 지급받지 못하는 테슬라 모델 3 같은 경우는 판매가 마이너스 31%나 감소를 했대요. 결국 보조금 받냐 안 받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소비자들은 기왕이면 받고 사고 싶은 거죠. 그래서 정책적인 뒷받침이 되면 계속해서 좋을 수 있지만, 이게 여기서 나타내는 건 뭐죠? 트럼프가 만약에 당선이 돼서 보조금 없애버리면 전기차한테는 또 약간의 그 암울한 시기가 또 올 수 있다는 얘기가 되니까 결국 대선도 좀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긍정적인 건 현대차 그룹이 테슬라에 의해서 전기차 판매 2위까지 올라왔어요. 이게 왜 고무적이냐면 지금 현대차는 아시죠? 보조금을 잘 못 받아요. 왜냐하면 미국에서 지금 알라바마 그 어디죠? 그 조지아 공장이 10월에 완공되니까 아직은 제대로 받기가 어려운데, 그런데 2등 했다는 건 상당히 좀 놀라운 결과긴 합니다. 실제로.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본다면 그만큼 현대차의 경쟁력은 이 가격과 상관없이 좀 뛰어난 거 아닌가. 이걸 좀 나타내는 그런 또 증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미국의 그런 각종 좀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전기차 등록 대수가 일단 증가했다는 것 자체는 이유가 어찌됐건 배터리주들한테는 좀 힘을 낼 수 있는 그런 저는 근거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전기차의 또 중요한 시장이 유럽이잖아요. 네. 원래 유럽에서는 친환경 정책 같은 걸 많이 시행하니까 전기차가 팍팍 많이 늘어날 줄 알았는데 생각만큼 이렇게 속도는 느려요. 지금 유럽에서의 전기차 시장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일단 이제 유럽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탄소 배출 규제죠.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규제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이산화탄소 배출을 어떤 내연기관차가 많이 늘어나면 그 전체 합산을 하죠. 그러면 그 이제 뭐 예를 들면 폭스바겐이 차에서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다 합산을 했더니 규정을 초과했다 그러면 막대한 벌금을 내야 됩니다. 그런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내년 이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더 줄여야 되거든요. 계속해서 이제 줄여야 되기 때문에 친환경 차로 바꿀 수밖에 없는데 그 속도가 좀 느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유럽에서 좀 전기차가 좀 안 팔리는 거 아니냐. 또 독일이 보조금도 중단시켜 버렸거든요. 전기차에. 그러다 보니 최근에 좀 약간 다시 복원시키는 모습은 나왔는데, 그러니까 약간의 친환경 정책 이거 후퇴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일부 나왔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내년까지 정책을 봤을 때는 탄소 배출을 줄이는 건 맞습니다. 그리고 일단 이제 프랑스도 그렇고 지금 독일도 그렇고 영국도 그렇고 많은 이제 수많은 유럽의 전기차 회사들이 있는데 이들이 좀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거는 분명한 게 뭐냐면 볼보를 제외하고는요. 지금 현재 어떤 전기차나 내연기관차 생산 비중을 봤을 때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규정을 준수하기가 좀 불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유럽의 비영리 환경단체 TN이라는 데서 보고서를 최근에 썼거든요. 그걸 한번 좀 봤더니 볼보는 지금 하는 대로만 하면요. 벌금을 낼 이유가 없어요. 이미 규정을 다 지금 준수를 하고 있는데 현대차도 아직 규정이 미달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어쨌든 전기차 생산을 늘리면 돼요. 그러니까 판매 비중에서 전기차를 늘리면 탄소 배출량이 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내년까지는 많은 이런 이제 업체들이 결국 전기차 판매를 늘리지 않겠냐 이렇게 좀 나와 있는 그런 보고서고, 또 한 가지 방법은요. 전기차 생산을 안 늘리고도 이걸 충족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풀링이란 방법이 있대요. 이게 뭐냐면
예전에도 한번 했었던 이제 방법 중에 하나인데 그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테슬라는 그 탄소 배출이 없잖아요. 전기차니까 순수. 그러니까 폭스바겐이 테슬라랑 풀링을 하면요. 전기차 생산을 안 늘려도 목표 달성이 가능한 게 테슬라한테 이 이산화탄소 배출권을 사오는 거예요. 이산화탄소 배출을 안 하잖아요. 테슬라는. 그러니까 이거를 대신 판매를 합니다. 그러니까 풀링한다는 건 폭스바겐한테 이걸 판매권을 이걸 줘요. 그럼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얘네가 사가는 거죠. 폭스바겐은. 그러면 돈은 지불을 해야 되지만 굳이 전기차까지 생산을 안 하더라도 충족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건 뭘 의미하냐면 볼보 같은 회사가 유리하다는 거예요. 볼보는 포드 같은 데 판매할 수가 있어요. 나는 이만큼 충족했기 때문에 남는 거를 이산화탄소 배출, 야, 너네 줄게. 그럼 너네가 가져가. 그러면 볼보는 추가로 이익을 내는 거죠. 이게 이제 풀링의 이 방법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 얘기는 뭐죠? 전기차를 많이 만드는 업체이면 업체일수록 빨리 만들면 풀링에서 되게 유리한 구조로 가는 거예요. 추가 수익원을 확보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안 갇힌 회사는 어쩔 수 없이 지금 벌금 내는 것보단 차라리 이걸 사는 게 낫고, 지금 갖춰준 회사들은 몇 개 없지만 이 회사들은 돈을 추가로 벌 수 있고, 그리고 현대차 입장에서도 빨리 전기차를 늘리는 게 이 풀링을 할 수 있는 또 유리한 구조를 또 차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럼 결국 이걸 하는 방법은요, 저가 전기차로 가야 된대요. 지금 유럽도 설문조사를 해보면요, 전기차 가격 때문에 안 산대요. 그런 그 설문조사가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중국도 워낙 또 저가 맞습니다. 전기차 네, 많이 BYD 하니까. 또 워낙 싸게 네. 파니까 그럼 생존 경쟁이죠, 이것도. 그러면 결국엔 저가 전기차로 가야 된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힌트는 저가 전기차 시대가 이제 올 수밖에 없다는 거고, 실제 현대차도 시작 가격이 2만 유로에서 시작하는, 2만 유로면 우리나라 돈으로 2천만 원대잖아요. 여기서 시작하는 A 세그먼트, 굉장히 작은 차인데 인스터라는 이 모델을 이제 곧 공개를 할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모델들이 앞으로 유럽에 많이 나오니까 저가 전기차 경쟁이 이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진짜 펼쳐질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LG 엔솔이 기아의 EV3도 그렇고 포드의 ID4라는 그 저가형 전기차 있거든요. 여기에 다 배터리를 공급하고 있어요. 결국 저가 전기차에 배터리를 공급하는 그런 밸류체인들이 향후에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저는 분명히 좀 높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어서, 여러분들이 한번 2차 전지 보실 때도 저가 전기차 쪽 한번 계속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차 전지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해양 플랜트 사업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 한 10년 전쯤인가요? 그 조선업계가 해양 플랜트 사업 뛰어들었다가 이제 원유 가격 폭락하면서 큰 손실을 봤었잖아요. 그래서 이 해양 플랜트업이 뭐 조선업계 골칫거리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요즘 다시 조선업계에서 해양 플랜트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면서요? 예, 그러니까 일단 그때는 또 저가 수주도 일부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이제 하다가 중간에 중단되니까 유가가 너무 싸니까 해양 플랜트 이제 이걸 줬던 회사들이 사업성이 없어지니까 다 취소해 버렸죠. 막 소송도 걸리고, 이게 근데 금액이 너무 커가지고 손실이 너무 컸죠. 막 조 단위였잖아요. 근데 이제 최근에는 이제 그런 이슈가 없어졌고, 지금 그때보다 해양 플랜트 하는 회사들이요, 이 단가가, 이 원가가 워낙 또 낮아졌어요. 당시보다는. 그래서 지금 유가에서도 이익을 낼 수가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조금씩 발주들을 하는 것 같고, 그리고 그때는 원유가 많았는데 최근에 발주되는 거는 이제 LNG 쪽이 좀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천연가스를 바다에서 바로 시추를 한 다음에 그걸 저장을 해요. 그 LNG 운반선이 오면 액화시켜요. 이제 액체로 만들어주죠. 그 다음에 운반선에 실어서 보내주는, 그걸 이제 우리가 FLNG라고 하는데, 그게 대표적인 해양 플랜트인데 지금 천연가스 수요는 굉장히 좋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수요가 많다 보니까 FLNG 수요는 늘어나는데, 이걸 전 세계에서 제일 잘하는 업체가 삼성중공업이거든요. 그래서 삼성중공업이 지금 26년까지 매년 2기 정도, 2기면 이게 한 기당 2조짜리예요. 그럼 1년에 4조 원 정도의 수주를 확보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캐나다로부터도 최근에 아마 제작을 좀 수주를 했다라는 그런 기사도 있었던 것처럼, 이 해양 플랜트 쪽에서 FLNG 시장 커지고 있고, 또 최근에 하나그룹이 그 싱가포르의 다이나맥 홀딩스라는 그 해양 플랜트 회사를 일단 지분을 공개 매수한다고 이제 공시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어쨌든 원유 생산도 하고 FLNG 아까 말씀드린 천연가스도 생산하는 그런 건조 능력을 보유할 거라고 하는데, 이 해양 플랜트 산업이 과거에는 좀 골칫거리였지만 이제는 단위도 크고, 그리고 수익성도 예전과 다르게 좀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국내 어쨌든 이제 조선업체들의 새로운 먹거리가 조금씩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도체 기업들 주가가 요즘
좋지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어제 뭐 일부에서도 다뤘습니다만 이 모건 스탠리의 보고서가 일단 좀 많이 좀 부정적으로 작용을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좀 어떤 전략으로 좀 접근하는 게 좋을까요? 일단 반도체 지금 이거 냉정하게 보면요, 우리가 지금 위치를 보면 돼요. 지금 위치는 어쨌든 그동안 상승했던 폭을 거의 다 되돌렸죠. 지금 하이닉스가 고점 대비 40%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도면은 거의 그냥 내년하고 내후년에 불황이 온다고 그냥 이미 인정을 한 거예요. 주가만 보면. 그럼 설사 불황이 와도 주가는 버텨줄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봅니다. 22년도도 기억하시겠지만 그때 기록적인 적자, 23년에도 적자를 봤어요. 근데 주가는 22년 10월에 저점 찍고 한 3배 가까이 올라버렸죠. 그런 걸 본다면 지금 내년에 만약에 불황이 온다고 해서 두려워할 게 아니라 이미 빠졌기 때문에 전 여기서는 비관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 주가 자체만 보면 충분히 매력적인 가격까지 왔고, 근데 실제 내년에 불황이 오겠느냐, 그렇게 보긴 좀 어려운 게, 왜냐하면 불황이라는 건 공급 과잉 때문에 오거든요. 대부분 수요는 사실 지난 몇 년간 는 게 별로 없어요. 지금도 PC랑 스마트폰 잘 안 팔리지만 수요가 좋은 건 서버랑 AI 쪽인데 이쪽은 여전히 단단하거든요. 근데 불황이 올 가능성이 낮은 게 공급을 늘릴 만한 요인이 별로 없습니다. 지금 삼성과 하이닉스도 무리하게 투자를 안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과거에 항상 사이클이 반복된 건 무리하게 투자를 해서인데, 아직 삼성과 하이닉스가 그렇게 무리하게 투자할 만한 그런 조짐들은 안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공급과잉 가능성은 낮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했던 것만큼 지금 주가를 봤을 때처럼 내년에 그렇게 극심한 불황이 오기는 쉽지 않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 거에 동의를 하신다면 지금 두려울 게 아니라 이렇게 외국인들이 막 정말 너무나 공격적으로 매도를 할 때 그걸 좀 기회로 활용할 필요가 저는 있지 않나. 그래서 그리고 또 지금 금리 인하 이제 들어갔잖아요. 어쨌든 금리가 인하되면 이 메모리 반도체 수요 중에 하나가 PC랑 스마트폰 이런 가전 쪽인데, 여기 수요가 일단 내년에는 좀 늘 가능성이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소비를 좀 할 가능성이 좀 저는 높다고 보거든요. 그런 거 보면 적어도 수요는 올해보다 좀 나을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래서 금리나 혜택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지금은 부정적으로 보지 말고 좀 긍정적인 부분도 한번 바라볼 때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주도주로 많이 관심을 받는 게 제약 바이오인 것 같아요. 뭐 증시가 하락해도 덜 빠지고 오를 땐 또 많이 오르고 좀 이런 현상이 보이는 것 같은데, 더군다나 이제 금리 인하기에 돌입을 했으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금리 인하기에 돌입하면 그만큼 자금 조달이 쉬우니까 제약 바이오에는 좋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조금 좀 기대감도 있는데, 이 제약 바이오 투자하려면 약간 좀 어렵기도 해요. 네. 막 일상, 이상 뭐 언제 투자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좀 막막하기도 한데, 우리 좀 어려워하는 초보 투자자들을 위해서 이사님께서 좀 조언을 해주실 수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분명히 지금 주도주거든요. 근데 다만 지금 바로 이렇게 투자를 하지 마시고, 왜냐하면 제약바이오가 이제 올라간 지가 한 2달 정도 됐기 때문에 약간의 가격 부담은 있어요. 근데 2달간의 과정을 보시면 중간중간 갑자기 급락합니다. 유한여행도 14만 원 갔다가 막 11만 원까지 급락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중간에 조정이 나올 때 그때를 한번 기회로 활용하시면 좋겠고, 분명히 지금의 제약바이오는 구조적인 상승이 맞기 때문에 기업을 이제 잘만 선정하신다면 저는 좀 좋은 결과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특히 지금은, 옛날에는 우리가 이제 보통 제약바이오 할 때는 뭐 FDA 임상 3상 또 승인받고 이런 스케줄을 보고 많이들 투자하셨는데, 지금은 예전보다 신뢰도가 높아졌지만 임상 3상 뭐 하고 FDA 통과할지 안 할지는 우리가 알 방법이 없어요. 사실 지나봐야 아는 이슈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실적이 나오는 기업 위주로 하시는 게 저는 초보 투자자분들 위해서라면 그게 더 낫지 않나. 그래서 막연하게 이건 무조건 될 거야 이거보다, 실제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 임상 3상 하고 FDA 승인받은 기업들이 몇 개 있잖아요. 뭐 네. 대표적으로 최근에 좀 많이 올랐지만 유한여행도 얼마 전에 승인을 받았고, 또 5년 전에 승인받았던 기업이 SK바이오팜이거든요. 근데 SK바이오팜 같은 경우도 최근에 매출이 분기당 1,000억씩 찍히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실적이 나오는 기업. 그리고 HK이노인이라는 이제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예를 든 건데, 이 회사는 아직 FDA 승인을 못 받았지만 국내에서 그 K캡이라고 그 이제 역류성 식도염 치료제를 이제 만들어 승인을 받아서 실제로 제품이 잘 팔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제가 말씀드리는 건 검증된 회사들, 이미 그런 대형 제약사들 있죠. 그런 제약사들이 여러분들이 오히려 좀 투자하시긴 좀 편하실 거예요. 좀 알려진 기업들이니까. 그러니까 너무 코스닥에 그냥 그 바이오 기업보다는 저는 초보 투자분이라면 여러분이 흔히 잘 아시는 그런 좀 약간 예전의 제약 바이오 회사들 중에 신약 모멘텀도 있으면서 지금 현재
실적도 괜찮은 기업들 이런 것들로 좀 압축을 하시는 게 더 낫지 않나. 단 주가들이 좀 올라왔으니까 혹시 이게 반도체 기업들의 주가가 반등하면요 바이오는 빠질 거예요. 왜냐하면 서로 이제 수급을 다 가져갈 수가 없어요. 한쪽이 살면요 한쪽이 빠지게 돼 있습니다. 그럼 오히려 반도체가 급등할 때 그때를 이용해서 주가 빠지면 그때 바이오를 한번 그러니까 제약 쪽을 투입하시는 게 낫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내일 그 알테오젠의 키트루다 임상 3상이 또 네. 종료된다고 하니까 그 점도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금리 인하기에 돌입하면서 이제 중장기적으로는 어쨌든 그래도 우리 증시에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지 않을까 좀 기대를 해보고 있는데요. 이번 가을 우리 투자자들이 좀 어떤 마인드로 우리 증시에 임하면 좋을까? 이사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뭐 너무나 힘든 진짜 8월 9월인 것 같아요. 이제 유독 한국만 너무 가혹한 것 같아서 많은 분들이 이래서 국장하지 말자. 예. 이거 아마 자괴감 많이 드실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주식시장에 있으면서 너무 이제 안타까운 거예요. 이게 뭐 해결이 안 되고 매번 반복이 되니까 좀 그런 일들이 있지만 근데 영원히 안 좋은 건 없거든요. 지금도 뭐 언론 기사 나오지만 민주당도 여러분들이 계속 얘기를 하시니까 바뀌잖아요. 조금씩 바뀌어요. 기존에는 그냥 금투세 시행한다. 지금은 유예 쪽이 좀 우세적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목소리를 내시고 하면 분명히 바뀌는 건 맞으니까 너무 이제 세금 문제에 대해서도 그냥 안 됐다 이렇게 보지 마시고 긍정적으로 좀 바뀌는 부분도 주목하시면 좋겠고 또 한국 증시는 그만큼 또 못 올랐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가장 저평가된 건 분명히 맞거든요. 그 자체로도 충분히 저는 매력은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가을에 좀 미국 증시도 괜찮잖아요. 뒤늦게라도 한국 증시가 조금 동참할 수 있는 분위기는 갖춰지고 있으니까 뭐 많이 빠진 낙폭과대주도 괜찮고 또 내년에 소비는 저는 살아날 것 같아요. 지난 이제 금리가 너무 올랐기 때문에 경기에 민감한 소비재들이 좀 안 좋았는데 이런 부분들도 내년엔 좋아지니까 소비재주들도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고 그리고 한 가지 사례만 좀 말씀드리면 95년도하고 지금이 되게 비슷하다고 얘기들 많이 하세요. 왜냐하면 95년도에 그때 미국이 금리 인하를 그때 3번 정도 했거든요. 지금과 비슷한 시기인 게 뭐냐면 그때 경기가 나빠서 한 게 아니라 보험성으로 금리 인하를 좀 했어요. 그때 금리가 6%였어요, 미국이. 지금과 비슷했죠. 그래서 3번 정도 낮췄는데 무슨 일이 발생했냐면 2000년까지 랠리가 나옵니다. 금리를 이제 이렇게 점진적으로 완화시키니까 95년에 S&P 500이 34%나 올랐고요. 96년에 20%, 97년에 31%. 근데 그때랑 되게 좀 묘하게 비슷한 것 중에 하나가 또 뭐냐면 그때는 인터넷이 이제 막 태동하는 시기예요. 지금 AI 시대죠 또. 그러니까 비슷한 면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금리 인하는 어쨌든 주식시장에 경기 침체만 아니면 과거에도 상당히 우호적으로 작용을 해줬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좀 떠오른다면 물론 뭐 과거 역사가 무조건 반복되는 건 아니지만 그런 과거의 역사를 보면 우리가 이 국내 증시를 바라볼 때 여러 악재들은 있었지만 지금 이렇게 많이 빠진 자리에서 너무 비관적으로까지는 볼 필요는 없고 연준도 그때랑 비슷하게 재현을 하려고 노력을 하겠네요, 맞아요. 아마. 그때가 제일 황금기였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 그때 물가도 잡고 금리는 떨어뜨리고 경기는 좋았고 그러니까 지금 파월 의장도 욕심이 뭐냐면 이런 연준 의장은 역사에 거의 없었거든요. 물가랑 경기는 좋은데 물가 잡은 그런 경우는 사실 거의 없어요. 근데 지금 그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연준도 그거를 의식하면서 경기는 망가뜨리고 싶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꾸준히 천천히라도 금리 인하를 하면서 경기가 부담 안 되게 해줄 거니까 이거는 사실 주식시장에 굉장히 좋은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대선까지 불확실성은 좀 남아있다 하더라도 과거 사례를 보면 상당히 좋았기 때문에 한국 증시에 대해서 떠나지 마시고 좋은 기업들 잘 찾아보시면 저는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 이제 마지막 순서죠. 염이사님이 선정한 이번 주의 보고서 어떤 주제입니까? 이게 제가 이제 연휴 기간에 상당히 좀 인상적으로 읽었던 보고서인데 하나투자증권의 안영국 애널리스트가 제목은 오르는 길이라는 이제 제목의 보고서인데 첫 번째가 반도체 주가에 대해서 좀 써주셨는데 반도체 주가는 이미 실적이 박살나는 걸 이미 다 반영을 했다. 이런 내용이고 과거에 두 번의 상승 사이클을 보면은 시총이 2.4배씩 증가했대요. 이번에 2배 증가했거든요. 그러니까 과거랑 비슷하게 증가를 했는데 직전 두 번 사이클이 하락을 했을 때 시가총액 증가분의 66.5%, 71.4% 정도까지 빠졌대요. 이번에 60%까지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하락폭도 과거의 사이클과 거의 비슷하다. 근데 과거에 실제로 이렇게 시가총액이 되돌려졌을 때 이익이 반토막 났어요. 실제 안 좋았고 심지어 2023년에는 적자까지 났습니다. 그렇게 안 좋았기 때문에 빠지는 게 타당했는데 그러면 이번에 이렇게 빠졌다는 거는 이제 내년하고 내후년이 안 좋다고 보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26년도 실적이 예상 실적이 무려 이 삼성과 하이닉스 합친 겁니다. 99조 원이나 돼요. 그러니까 지금 주가는 그 99조 원이 반토막 나는 걸 그냥 반영을 해버린 것 같다. 그러니까 너무 좀 과도하게 빠졌다. 그래서 실적 하향에도 주가 반등할 수 있다. 이렇게 적어주셨고 두 번째가 삼성전자가 주기적으로 5년 평균 주가를 하회할 때가 있대요. 5년 이제 평균 주가라는 거는 이제 5년 동안에 평균 주가를 내본 건데 그게 67,500원이라고 합니다. 지금 그 밑에 있잖아요. 네. 근데 그 이하에 있던 기간이 짧으면 한 달에서 두 달 정도 있었고 길면 6개월까지 있었던 적도 한 번 있었대요. 근데 공통적으로는 다 올라왔다고 합니다. 다 5년 이상의 그 이동평균선 위로 다 올라왔기 때문에 그런 과거 역사를 봐도 지금은 과매도 됐다는 거죠. 그래서 삼성전자한테는 이런 부분도 저점 신호일 수 있다. 이런 내용이고 또 현대차하고 네이버도 좋게 적어주신 게 이익은 꾸준히 증가하는데 주가가 지금 안 가고 있어요. 둘 다. 그렇기 때문에 이익과 주가가 벌어져 있다. 그래서 상당히 좀 좋은 자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제가 제약바이오도 한번 좀 말씀드린 대로 이번 제약바이오가 좀 오래 갈 거로 좀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제약바이오를 흔히 사고 난다고 하는 게 마이너스 5% 빠질 때 지수가 제약바이오 그런 적이 과거에도 여러 번 있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767일 동안은 제약바이오가 사고가 없었대요. 마이너스 5% 이상 빠진 적이 없대요. 딱 한 번 있었어요. 그 블랙먼데이 8월 5일 날. 근데 그거는 다 빠졌잖아요. 그거 제외하면 없었는데 근데 제약바이오가 5% 이상 빠질 때 공통점들이 과거에 있었던 게 신용잔고가 갑자기 급증한대요. 먼저. 빚내서 투자하는 네, 것들이. 그게 급증하고 근데 주가 오르겠죠. 그리고 이제 5% 빠지는 경우들이 많이 발생하는데 지금은 신용잔고 급증이 없어요. 전혀 없어요. 그냥 잔고가 그냥 완만합니다. 그런 걸 보면 이번에는 사고 없이 상승하지 않을까. 근데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대표 기업들이 신용잔고가 갑자기 막 급증한다. 그럴 때는 또 반대로 한번 조심은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잔고 증가가 없었기 때문에 좀 오래갈 상승이다라고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주말부터 가을 장마라고 합니다. 이제 무더위가 꺾이고 이제 완연한 가을 날씨가 이어질 것 같은데요. 그럼 날씨처럼 우리 증시에도 좀 새로운 모멘텀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염블리의 비밀노트는 저희 여기까지입니다. 연사님 고생 많으셨습니다.